여러분, 억울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unfair? frustrated? sad? 놀랍게도 이 세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억울하다의 진짜 느낌은 절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가슴이 꽉 막히는 이 복잡한 감정. 한국인이라면 0.1초 만에 이해하는 이 단어를 전 세계 어떤 통역사도 단어 하나로는 번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 단어 앞에서 결국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건 번역이 안 돼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소름이 돋는다는 그 순간들. 세계에서 감정을 가장 세밀하게 나눈다는 언어, 단어 하나에 장면과 소리와 마음이 통째로 담기는 언어. 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미친 표현력을 가진 언어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우리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억울하다부터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게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영어는 감정을 큼직큼직하게 나눠요. 기쁘면 happy, 슬프면 sad, 화나면 angry. 물론 영어에도 세밀한 단어가 있지만 한국어는 그 세밀함의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억울하다만 봐도 그래요. 영어권에서는 이걸 설명하려면 I didn't do anything wrong, but I was treated unfairly, and it's frustrating that no one understands 처럼 한 문장을 통째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 모든 감정을 세 글자로 끝내버려요. 억, 울, 하, 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처음 배우면 이 감정을 나도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없었다며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묘한 일이에요. 감정은 인류 공통인데 그 감정에 딱 맞는 이름표를 붙여준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던 거죠. 어떤 외국인 학습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억울하다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야 내가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그 답답한 기분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됐다고요. 언어가 감정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감정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다 또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미스테리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힐 때도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도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답답하고, 심지어 옷이 몸에 꽉 껴도 답답하죠. 하나의 단어가 신체적 감각부터 심리적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갑갑함까지 전부 커버합니다. 영어로 옮기려면 stuffy, frustrated, stifling, suffocating을 상황마다 바꿔가며 써야 하는데 한국어는 그냥 답답해 한마디면 끝이에요. 외국인 학습자들 사이에서 이 답답하다는 정말 사랑받는 동시에 미움받는 단어라고 합니다. 딱 맞는 상황에 쓰면 이보다 시원한 표현이 없는데 정작 다른 언어로 옮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답답해진다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답답하다인데 동시에 가장 번역하기 싫은 단어이기도 하다. 이 아이러니가 참 재미있죠. 언어가 주는 만족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단어라니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눈치예요. 이건 감정을 넘어서 아예 한국 문화 자체가 단어 안에 녹아있는 경우입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 눈치를 본다, 눈치껏 해라, 눈치가 보인다. 한국인은 이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해요. 그냥 센스나 텍트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옮기는 순간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버립니다. 눈치라는 건 단순히 센스가 좋은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기분을 읽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을 조율하는 아주 복합적인 사회적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슬슬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눈치채고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 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 그게 바로 눈치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를 읽어내는 능력이죠. 재미있는 건 이 눈치가 얼마나 특별했으면 2021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예 눈치라는 단어 그 자체로 등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어 발음 그대로 세계인의 사전에 올려버린 거예요. 사전에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미묘한 기술이라고 풀이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번역이 안 되니까 단어를 통째로 수입해 간 셈이니까요. 우리가 영어의 스트레스나 커피를 그대로 쓰듯이 이제 영어권 사람들도 눈치를 그대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에 오른 한국어 단어가 눈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이미 김치, 한류, K-드라마, 먹방, 오빠 같은 단어들이 사전에 정식으로 올랐고 언어학자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한국어가 세계 언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신호라고 보기도 해요. 한때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가 잔뜩 빌려 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국어가 세계로 단어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 콘텐츠가 워낙 사랑받다 보니 그 안에 담긴 한국어 표현들까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국제연구팀이 전 세계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긍정적 감정 단어들을 모은 적이 있는데 그 216개의 단어 중에서 한국어의 정, 한, 눈치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번 꼽혔다고 합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공식적으로 이 단어들은 번역이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에요. 방금 나온 정이라는 단어, 이것도 외국인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정이 들었잖아. 정 때문에 못 헤어져.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 이 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ffection? attachment? bond? 다 조금씩 맞긴 한데 다 조금씩 틀립니다. 정이라는 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켜켜이 쌓이는 끈끈한 마음이고 심지어 미워하면서도 정이 들 수 있는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한국 특유의 정서예요. 특히 미운 정이라는 개념 앞에서 외국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워하는 감정과 정이 어떻게 한 단어로 붙을 수 있냐는 거죠. 서양식 논리로는 좋아하면 애정이고 미워하면 증오인데 한국어에는 미워하면서도 쌓이는 정이 따로 있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매일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막상 헤어지려니 서운한 그 마음, 그게 바로 미운 정이라는 걸요. 외국인들은 이 개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챙기고 남일의 오지랖을 부리고 한번 인연 맺은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어 하나를 배웠을 뿐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까지 통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이라는 단어까지 가면 외국인들은 그냥 조용히 노트를 덮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원망, 그리고 오랜 세월 마음속에 응어리져 쌓인 감정, 개인의 슬픔을 넘어 한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서러움까지 담고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한 단어로 옮기겠어요? 서운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슬프거나 화난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어긋났을 때 느끼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이죠. 친구가 내 생일을 깜빡했을 때 그 마음, 그게 바로 서운함이에요. 화를 낼 정도는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시린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서럽다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섭섭함이라면 서럽다는 건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태예요. 서운하다, 서럽다, 섭섭하다, 허전하다, 아쉽다, 찡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미세하게 다른 이 감정 단어들이 한국어에는 수십 개씩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차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마치 화가가 색을 섞듯이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 같다고 감탄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한국어의 미친 표현력은 감정 단어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이 언어는 도대체 뭐지? 하고 경악하는 또 하나의 세계, 바로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소리를 흉내낸 말이 의성어,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 의태어인데 한국어는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립국어원 자료를 봐도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치면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반짝반짝, 알록달록, 뒤죽박죽, 살랑살랑, 주룩주룩, 보글보글, 아장아장, 엉금엉금, 이걸 다 나열하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놀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국어는 이 의태어 하나로 장면과 감정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그냥 사실이지만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 하면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죠. 비가 부슬부슬 온다고 하면 이번엔 가늘게 흩날리는 봄비가 떠오릅니다. 비가 후두둑 떨어진다고 하면 소나기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 그려지고요. 같은 비인데 의태어 하나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영어로는 이걸 It's raining heavily, It's drizzling처럼 부사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한국어는 소리 자체가 이미 그 장면을 통째로 담고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 하나만 봐도 한국어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 수 있어요. 크게 웃으면 하하, 깔깔, 여성스럽게 웃으면 호호, 참다가 새어나오는 웃음은 낄낄, 키키, 키득키득, 조용히 피식 웃으면 피식, 그리고 웃음이 크게 터지면 빵 터졌다고 하죠. 심지어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하하는 젊은 남성의 웃음, 호호는 젊은 여성의 웃음, 허허는 중후한 어른의 웃음처럼 웃음소리마다 그리는 사람의 이미지까지 다르다고 합니다. 웃는 소리 하나에 나이와 성별과 상황까지 담기는 거예요. 외국어에서 웃음이 그냥 하하, 헤헤 정도로 끝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차원이 다르죠. 먹는 소리는 또 어떻고요? 국물을 마실 땐 후루룩, 과자를 먹을 땐 아삭아삭, 밥을 맛있게 먹을 땐 냠냠, 껌을 씹을 땐 쩝쩝, 라면을 흡입할 땐 후루룩, 쩝쩝. 걷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걸으면 아장아장, 성인이 씩씩하게 걸으면 성큼성큼, 뚱뚱한 사람이 걸으면 뒤뚱뒤뚱, 살금살금 몰래 걸으면 살금살금, 지쳐서 걸으면 터덜터덜. 걸음걸이 하나에 그 사람의 상태와 감정과 체형까지 다 담기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배우면 한국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작은 영화 같다고 말한다고 해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장면이 재생된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한국어 의태어의 미묘한 변화예요. 반짝반짝과 번쩍번쩍은 느낌이 다르죠. 작고 귀여운 빛은 반짝반짝, 크고 강렬한 빛은 번쩍번쩍. 모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크기와 강도가 확 달라집니다. 노랗다, 누렇다도 그래요. 밝고 선명한 노랑은 노랗다, 탁하고 어두운 노랑은 누렇다. 파랗다, 퍼렇다도 마찬가지죠. 졸졸과 줄줄, 종알종알과 중얼중얼도 그렇습니다. 밝은 양성 모음인 아, 오는 작고 밝고 귀여운 느낌을, 어두운 음성 모음인 우는 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외국인들은 이 미세한 모음 교체의 규칙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모음 하나로 밝기와 크기와 뉘앙스를 통째로 조절하는, 마치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듯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어떤 언어학 연구자는 이걸 두고 한국어의 모음 교체는 세계 언어 중에서도 손꼽히게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언어적 설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색깔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해볼까요? 한국어의 색 표현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노란색 하나만 해도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샛노랗다, 누르튀튀하다, 끝이 없어요. 빨간색도 빨갛다, 붉다, 벌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붉으스름하다, 발그레하다. 하나의 색을 이렇게까지 잘게 쪼개서 표현하는 언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관용 표현까지 붙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는 부끄러움이나 흥분, 눈이 시뻘개졌다는 분노, 얼굴이 발그레하다는 수줍음이나 발그스름한 홍조. 심지어 싹수가 노랗다는 아예 색깔이 아니라 가망이 없다, 될 성쉽지 않다는 뜻이 되죠. 눈앞이 깜깜하다는 절망,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당황, 얼굴이 파래졌다는 공포나 충격, 새빨간 거짓말은 뻔뻔한 거짓말을 뜻합니다. 색깔 단어가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도구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만나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색깔을 배웠더니 갑자기 감정과 심리 상태까지 색으로 말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서 K푸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이 새롭게 부딪힌 언어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맛과 식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매운맛 하나만 해도 그래요. 매콤하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알싸하다, 화끈하다, 얼얼하다. 이게 다 매운맛인데 느낌이 전부 다릅니다. 매콤한 건 기분 좋게 적당히 매운 것, 얼큰한 건 국물이 뜨겁고 개운하게 매운 것, 칼칼한 건 목을 톡 쏘는 매운맛, 알싸한 건 마늘이나 겨자처럼 코끝이 찡한 매운맛. 외국인들은 이걸 다 그냥 스파이시 하나로 배웠는데 한국에 와보니 매운맛에만 표현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식감은 더합니다. 쫄깃쫄깃, 바삭바삭, 촉촉, 꾸덕꾸덕, 말랑말랑, 쫀득쫀득, 아삭아삭, 사각사각, 부들부들, 떡의 쫄깃함과 치킨의 바삭함과 젤리의 쫀득함을 영어로는 뭐라고 구분할까요? 추위 하나로 다 뭉뚱그려지죠. 그런데 한국어는 그 식감의 미묘한 차이를 전부 다른 단어로 잡아냅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쫄깃쫄깃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한국어로 느껴야 하는 감각이다.
맛을 언어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한국어만의 특별한 재능인 셈입니다. 자, 이번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좌절한다는 또 다른 벽을 소개할게요. 바로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호칭 문화입니다. 영어는 상대가 대통령이든 친구든 그냥 you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이 통째로 바뀝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다 같은 뜻인데 상대의 나이와 지위와 친밀도에 따라 골라 써야 하죠. 외국인들은 이걸 두고 하나의 문장을 배웠는데 사실은 5개의 문장을 배운 거였다며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합니다. 호칭은 또 어떻고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면 오빠, 남자가 부르면 형,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면 언니, 남자가 부르면 누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같은 사람을 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불러야 하지? 하며 혼란에 빠지는 거죠. 게다가 오빠는 친오빠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형일 수도 있으니 맥락을 모르면 관계를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를 때도 상황에 따라 사장님, 선생님, 여기요, 저기요, 이모님, 삼촌처럼 온갖 호칭을 씁니다.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걸 외국인이 처음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 이모인가? 하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모, 삼촌,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이 정겨운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넘기 힘든 산인 겁니다. 한 외국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한국어 문법은 어떻게든 외우겠는데 누구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아직도 매번 긴장된다. 언어 안에 나이 서열과 관계와 예절 문화가 통째로 들어있으니 단순히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쯤 되면 한국어를 번역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번역가와 통역사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한국 웹툰과 예능 자막 번역이라고 해요. 한국 예능을 보면 화면에 자막이 정말 화려하게 깔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막 대부분이 의태어나 감정 표현, 말장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띠용, 헐, 덜덜, 쭈뼛쭈뼛, 두근두근 같은 표현들을 외국어로 옮기려고 하면 그 맛깔나는 느낌을 살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원래 뜻을 최대한 비슷하게 옮기되 절반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작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번역가는 한국어의 의태어를 만날 때마다 내 무력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어려운 언어인데도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2025년 세종학당 전체 수강생 수가 23만 9천여 명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6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학습자들의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국어 열풍이라는 말이 실감나죠. 예전에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하려는 가벼운 목적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예 대학 진학이나 취업, 비즈니스를 위해 진지하게 한국어를 파고드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을 걸 만한 언어가 된 거예요.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죠.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는 한국의 술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후렴구의 아파트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따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그저 한국어의 리듬감과 반복되는 소리의 중독성에 빠져든 거예요. 한국어의 소리 자체가 가진 매력이 국경을 넘어 통한 순간이었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오래 배우면 생긴다는 흥미로운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을 때 배우들의 대사에 담긴 감정의 결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야 드라마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울렸는지 이해가 됐다. 자막으로는 그냥 I am sad라고 뭉뚱그려진 대사가 원어로 들으면 서운함인지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허전함인지 그 미묘한 차이가 고스란히 살아나거든요. 한국어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콘텐츠가 완전히 다른 깊이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흑백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경험이죠. 문화 콘텐츠 연구자들도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언어적 감수성, 즉 섬세한 감정선과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힘을 꼽고 있어요.
서양 드라마가 갈등과 사건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한국 드라마는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관계의 밀당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그게 가능한 건 그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빛 하나, 대사 한 줄에 담긴 서운함과 애틋함을 표현할 언어가 없다면 애초에 그런 장면을 쓸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쩌다 이렇게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사람의 발음기관, 즉 입술과 혀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소리글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자유자재로 조합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수가 다른 문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유연한 소리 표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번쩍번쩍, 주룩주룩, 부슬부슬 같은 무수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소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있으니 미묘한 소리와 모양의 차이를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문자와 언어가 서로의 표현력을 키워준 셈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글자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감탄하는 표현력의 밑바탕이 됐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우리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어는 감정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누는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가 있으니 눈치라는 단어가 생겼고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으니 정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어 앞에서 두 손을 드는 이유는 단순히 문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안에는 단어 하나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사람의 감정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까지 통째로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서운하다, 눈치, 정, 한, 그리고 반짝반짝과 쫄깃쫄깃까지. 이 단어들을 번역하려는 순간 외국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한국인이 세상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살아온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요. 어쩌면 한국어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아주 정교하게 담아내는 그릇에 더 가깝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언어를 태어날 때부터 아무 노력 없이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이 말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끝내 번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놀라운 표현의 보물창고였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말의 진짜 가치를 조금이나마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번역이 안 돼요 라는 외국인들의 그 항복 선언은 사실 한국어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큰 찬사였던 셈이니까요. 앞으로 답답하다거나 서운하다는 말을 쓸 때 혹은 누군가와 정이 들었다고 느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말이에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